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서 하나의 회원국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유럽 전체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때마다 미국과 서방은 한바람 쌩쌩 불게 사실은 이게 상당히 그 복잡 미묘한 문제인데요. 미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었고, 그런 움직임에 이 나토 회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특이한 것은 영국은 원래부터 전쟁 초기부터 상당히 러시아의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그러니까 독일도 상대적으로 러시아에게 강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초기에 상당히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요, 압박의 수준이 떨어지던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보다 더 앞장서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압박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전인가요? 아예 그냥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할 의도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유럽의 무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게 단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즉자적 반응이라고 할까요? 직접적인 반응만은 아닌 게,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요.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의 국방력이란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허술했다.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때 무기도 제공하고요. 사실은 또 음모량으로 몰래 인력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아주 값비싸고 성능 좋은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기를 다루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뭐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몰래 비공식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 기술자들 아니면은 뭐 그런 고난도의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가서 무기를 조작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사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고성능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쟁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포탄 포격으로 이루어지고, 포탄 생산량이 이 전황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년 전이라든지 6개월 전에 서방의 어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고성능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될 테니 전황이 급격히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성능 무기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정된 것이고, 결국 전황의 근본적인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바꾸는 것은 역시 이제 포격전, 포탄일 텐데, 포탄 생산량에서 러시아는 일정 궤도에 올라서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방 같은 경우는 이 포탄 생산량의 한계를 보이거든요. 지금 바닥을 드러냈고, 사실은 전쟁에 수행할 만한 충분한 분량의 포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최소한 2, 3년, 길면 4, 5년이 걸린다고 하는 이런 식의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포탄 생산량뿐만 아니라 어떤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에서도 어떤 한계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면서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어떤 경우는 직접적으로 대치하면서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던 것 같고요. 특히 유럽을 주도하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아니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런 듯하고요. 또 하나가 이 미국이 주도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원조하고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어느 틈에 미국이란 나라가 해외 동맹을 중시하면서 정책을 펴왔지만, 어느 순간에 이 동맹의 틀을 깨고 유럽에게
자체 그 방어력을 키워라.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우리의 그 군사력 우산 안에 둘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을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 후보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뭐 4개월, 5개월 뒤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동맹의 어떤 그 영구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서방 국가가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 후보는 사실은 그 나토 동맹을 깨버리고 유럽 너희들의 그 방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우리 미국은 미국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럽이 자체 군사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 연계돼 있긴 하지만, 이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유럽이 자체 방위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20세기와 또 21세기 초반과 다른 상황이 21세기 중엽에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서방 국가들이 자체 그 방위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뭐랄까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예. 사실 그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단지 옆에 있는 나라의 영토를 뺏어가지고 뭐 국토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 목적 가지고 전쟁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더 크게 원대하게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1급 체제를 뒤흔들고, 아니면 능력이다 하면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이 다극 체제로 만드는데 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러시아 국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은 사실은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의 구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미국 혼자 우뚝 서 있는 풍경을 이제 깨트리고, 대체로 여러 나라가 그 세력을 균점해서 나눠 가져가지고 미국과 대처하고, 미국에 대처하고 다극 체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연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에 힘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러시아가 뭐 힘의 한계가 있고, 외교의 그 어떤 초점이 주로 그 유럽 쪽에 맞춰져 있을 때는 다른 쪽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 2000년에 집권한 이후로 푸틴 대통령이 그 나름대로 러시아의 경제를 일정 수준으로 올려놨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서게 됐을 텐데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유럽 일본도의 외교보다는 다방면으로 그 외교의 면을 넓혀서 아시아 외교, 그다음에 중동 외교, 아프리카 외교, 이렇게 넓히는 것이 푸틴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대한 구상에 어울리는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지금 뭐 포탄 부족에 허덕이면서 전쟁이 워낙 힘겨워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포탄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 없진 않겠죠. 근데 사실은 그 포탄 생산량만 놓고 보면 그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그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어떤 제대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군수공업에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 군수공업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그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생산 효율까지 늘리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전쟁을 워낙 대규모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넉넉하진 않겠지만, 포탄이 극심하게 모자라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북한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려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는 이제는 그 유럽만큼이나 이 동아시아를 중시한다고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10년 동안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를 통치했고, 그리고 2000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러시아는 서방에게 이제 일종의 구애를 했거든요. 우리 러시아가 이제 소련과에서 탈피해서 다른 체제,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으니 우리를 적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예 우리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서 하나의 그 회원 국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유럽 전체의 어떤 긴장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때마다 미국과 서방은 아주 뭐랄까 찬바람 쌩쌩불게 아주 그 뭐랄까 그 다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느 순간부터 그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리 절실하게 서방에게 구애를 해도 계속 그 차가운 모습만 보이니 이것은 상당히 뭐랄까 우리 기분이 상한다. 뭐 기분이 상한다는 감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러시아의 그 어떤 뭐랄까요 국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일어나고 전쟁에서 서방과 아주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경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러시아의 고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가 사실은 그렇게 유럽의 어떤 그 버금갈 만큼 중요한 적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원래 뭐 일본은 상당히 큰 경제 대국이었지만 중국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인도도 아주 그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경제 규모를 키워왔죠. 더더군다나 그 대한민국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경제 규모를 키워왔기 때문에 러시아로 봐서는 그 서유럽에 버금갈 정도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동아시아에게 뒤통수를 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예 얼굴을 그쪽으로 돌려서 인도와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뭐 일본과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한반도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어떤 뭐랄까 정세로 바꾸면서 이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푸틴으로서는 당연한 그리고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이 북한 방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 러시아에게 뭐랄까요 구애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뭐 그런 그 북한의 구애를 그 러시아가 받아들이는 측면이 또 있지만 이 북한이란 카드를 이용해서 많은 국가와 어떤 뭐랄까요 기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란 카드를 가지고 남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견제할 수 있고 일본하고도 어떤 관계를 그 다시 설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패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중국하고도 원래 그 미국과 대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일정한 또 알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중국보다 뒤떨어지는 러시아가 중국과 조금이라도 더 대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 교류를 하고 어떤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빚어내려고 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는 좋은 패가 바로 이제 북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북한이란 카드를 또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대 국가가 바로 러시아에서 미국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조금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관심사를 가진 푸틴 대통령이 여러모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뭐 치트키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방문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그 아마 경제 교류를 하면서 사실 이게 그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겠죠. 그래서 뭐 식량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북한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외 교역량의 95%가 중국에 편중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 일변도의 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부담이 되겠죠. 그때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러시아와
교육을 하면서 가변화를 꾀하는 것일 텐데요. 또 하나가 북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제 로켓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생존의 전략으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미사일의 개발을 선택했고,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일본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뭐 이런 식의 생존 전략을 취해 왔는데 뭐 자체 개발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뤘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가 실패를 한 적도 있었죠.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7분응선, 8분응선까지는 정상에 가까워져 왔는데 마지막 그 일부 2부가 남아 있을 텐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맨 마지막 정점에 올라서기 위한 그 하이 테크놀로지가 북한으로선 절실할 텐데 그런 요구를 분명히 러시아에게 했겠죠. 우리가 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북한의 입장은 확고할 것이고, 러시아가 다른 그런 경제, 아주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경제 교류 이외에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런 미사일 핵심 기술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줄 듯 말듯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넘겨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북한에게 미사일 핵심 기술을 넘겨줄 듯 말 듯 하면서 북한의 애를 태울 것이고요. 좀 더 많은 것을 이제 끌어낼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또 그런 러시아 입장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장 소미의 관심사를 가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어떤 경우는 구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서라도 러시아에게 입장을 밝혀서 절대로 북한에게 핵심 기술을 넘기지 말라고 하게 될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이제 중국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중국으로서도 아무리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완벽한 형태의 핵 보유 국가, 그리고 핵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으로 내지는 먼 거리까지 핵무기를 쏘아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국가가 중국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러시아에게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할 텐데, 이런 상황을 푸틴은 즐기면서 치트키로서의 북한, 그리고 북한을 움직이는, 그리고 주변 국가를 화를 내게 만들 수도 있고 웃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로켓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교류를 하는데 북한이 가장 요구하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어떤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는 로켓 핵심 기술을 가지고 둘듯말듯 하면서 밀당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요, 아우루스라고 하는 이게 자동차 이름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산하는 최고급 리무진 고급차일 텐데요. 북한 김정은이 몇 달 전에 러시아의 보스토친인가요? 그쪽 군사 단지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급 리무진을 선물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외신을 탔었는데, 요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가지고 갔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아우루스, 이게 한 단계 업데이트된 더 최고급 자동차였습니다. 이 사실은 아우루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우리에게 생소한데 요즘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전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러시아의 전신기업이었던 소련 시절에 국가 지도자들은 러시아 국산 차들을, 그러니까 국가 원수들이 타고 다녔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특히 예일진 시대 때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산 자동차를 러시아 대통령이 타지 않고요, 서방의 고급 자동차 있죠, 롤스로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것을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엘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특히 푸틴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산 차를 사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방에게 구애하다가 찬반을 맞으면서 이제는 또 서방과 대립각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방 차를 쓰지 않고 러시아 국산 승용차를 쓰겠다. 국가 원수가. 그러면서 개발해낸 차가 바로 이제 아우루스라고 하는 자동차일 텐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롤스로이스와의 어떤 경쟁 심리를 가지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고난도의 기술이 집중된 고급 승용차이고 대량 생산하는 차는 아니에요.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 몇백 대 수준으로 만들다가 어느 틈에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도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몇천 대 수준으로 늘렸다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한 5천 대 연간 5천 대 정도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북한에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그 전까지 북한의 국가 원수가 쓰는 차들이 주로 서방의 차들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너희들이 서방차 쓸 필요 없다. 우리 러시아가 주는 차를 써서 그걸 대체해라. 그러면서 이제 우호 관계를 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이 차에 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우루스라고 하는 말이요. 또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상징을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아우 할 때 AU일 텐데요. AU가 금의 원소기호입니다. 그리고 루스가 RUS일 텐데요. 이게 러시아의 원형이 되는 루스라고 하는 고대 국가에서 따오갔을 때 금의 루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황금 러시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더더욱더 이제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더 발돋움하고 위상을 키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다방면의 어떤 상징을 이렇게 내세울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러시아의 서방의 최고급 승용차에 버금갈 만한 아니면 더 앞서는 차가 있다. 이것은 바로 황금의 러시아다. 이것은 바로 아우루스다.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끌려 집중되어 있는 북한 방문에서 김정은에게 제공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밀착 관계를 과시할 수 있고 또 당연히 김정은이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 면에서 국가 원수 사이에 라포를 형성하고 이런 다방면의 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류를 또 시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커튼 뒤에서 여러 가지 밀당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의 상징적이고 또 흥미로운 사례로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를 북한에 제공해서 서방의 적대하는 서방과 대치하는 모습을 더 과시하고 국가 원수끼리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또 도모하는 이런 다방면의 다포석의 물품이 바로 아우루스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비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